클린스만호의 첫 번째 소집 3월 A매치 콜롬비아전, 우루과이전 두 경기가 끝났는데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콜롬비아와의 경기를 보고 나서는 손흥민 선수를 프리롤로 기용하는 그 전술 구조, 4-4-2 구조에서 이강인 선수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는 경기 전 회견 때는 조금 애매한 발언을 했던 클린스만 감독이 전격 선발 출전시킨 것뿐 아니라 풀타임으로 기회를 줬고 또 이강인 선수 역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사실 그가 이 경기 어쨌건 결과는 1대2로 패했고 그리고 또 이제 수비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장면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아쉬운 장면들이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경기였어요. 네. 하지만은 가장 그래도 그 한국 입장에서 고무적인 부분, 그 앞으로 기대를 걸어볼 만한 부분은 바로 이강인 선수가 마침내 대표팀에서 본인의 진가를 그것도 선발 출전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주목할 게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하면서 부임 당시에 저희가 계속 얘기했어요.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물론 두 경기일 뿐이지만 첫 경기에는 손흥민 선수의 공격력을 극대화했고 두 번째 경기 때는 또 이강인 선수의 공격력을 극대화한 축구를 보여주면서 만족감을 줬거든요. 부버디 김현민 기자와 함께 이 우루과이전 이강인 선수를 클린스만 감독이 어떻게 활용했는지 또 공격적으로 우리 대표팀의 좋았던 장면들은 어땠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날 경기 포메이션도 이제 4-4-2였어요. 예, 물론 뭐 이게 그 4-2-3-1도 될 수 있고요. 4-4-2도 될 수 있는 건데 손흥민 선수가 항상 보면은 그래도 가장 위쪽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공격력을 조금 극대화하겠다는 포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4-4-2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제 깜짝 선발 출전을 했는데 어느 자리에 뛰게 될 것이냐. 사실 이제 예상했던 이강인 선수의 활용은 4-2-3-1의 이제 10번 자리라고 생각을 했으나 이 4-4-2 구조에서 마요르카에서 뛰는 왼쪽이 아닌 또 오른쪽으로 배치가 됐어요. 예, 뭐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기재 선수가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재성 선수가 조금 수비 가담도 많이 했던 부분도 있다고 보는 데다가 또 이 경기에 만약에 조규성이 톱으로 선발 출전했다면은 조규성의 이제 공중볼을 살릴 만한 요소로 이제 이강인 선수 왼쪽에 배치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은 황의조 선수가 선발 출전했고 손흥민 선수가 투톱으로 나섰으니까 그러면 배우로 찔러주는 패스를 찔러주기 위해서는 그러면 오른쪽에 서는 게 맞거든요. 왼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크로스 각도가 나오는 거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접고 찔러주는 패스 각도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배치를 했다라고 봤습니다. 네, 물론 이제 후반전에 왼쪽으로 가서 뭐 플레이하기도 했던 부분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선발 포진도를 봤을 때는 클린스만 감독과 이제 헤어 초쿠소 코치 체제에서 전술적인 디테일이나 판단이라는 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좌우 풀백과 좌우 윙을 일본전과는 바꿨고 중앙은 그대로 나왔죠. 중앙 워낙 이제 베테랑 선수들, 주력 선수들이니까 발베르데, 우가르테, 베시노 이 선수들이 이제 1옵션이라서 그대로 나왔고 스트라이커 자리도 저희가 아레소 선수의 뭐 깜짝 선발을 전망해 보긴 했지만 그래도 기존의 대표팀 자원인 막시 고메스가 먼저 나오고 오히려 측면 자원들은 이제 쌩쌩할 필요가 있고 좀 이제 그 공격에 집중할 수 있는 선수들이니까 새로운 얼굴들을 기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20분경까지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밀렸습니다. 슈팅이 단 한 번밖에 없었어요. 이게 그 14분경 슈팅이었던 거거든요. 그 한 번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5번의 슈팅을 상대한테 허용을 했었고 15분경까지 그러면서 결국은 10분경에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허용했어 코아티스한테. 사실은 좀 놀랐던 게 이제 우루과이가 꽤 많은 그 월드컵 멤버들이 빠졌고 또 우리가 이제 콜롬비아와의 경기 그래도 전반전을 잘하고 후반전에 어려웠기 때문에 우루과이전은 시작하자마자 좀 밀리니까 라는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저는 그 우루과이가 굉장히 준비를 잘해갖고 나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대표팀이 지난 그 콜롬비아전에서는 조금 압박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앞에서부터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를 저는 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루과이 감독이 전 본 것 같아요. 약간 그가 롱볼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고 그리고 한 15분, 20분경까지는 아예 그냥 우루과이 선수들이 한국 진영으로 많이 넘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비 숫자를 적게 두고 거기서 이제 바로바로 걷어내면은 앞에서 싸우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도리어 당황하는 장면들이 초반에 나왔어요. 또 하나 주목할 게 이제 콜롬비아가 하프타임 때 이제 이기재 선수 뒷공간을 노리는 확실한 전략을 갖고 나왔는데 우루과이도 전반 초반부터 이기 선수의 뒷공간을 노리면서 오른쪽 풀백으로 뛴 이제 로드리게스까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파고들면서 그렇게 마치 한국의 경기 패턴을 읽은 것처럼 경기를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20분경에 조금 흐름을 바꾼 스위칭 플레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그 전까지는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왼쪽에 고정되어서 뛰다시피 했었는데요. 여기서 좀 둘의 위치를 자주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중앙이 이제 이재성 선수의 히트맵이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이제 이강인 선수의
히트맵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양쪽 측면을 다 밟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도 조금은 활용을 하는 장면들도 있었고, 또 이제 이재성 선수가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아예 그냥 오른쪽에서 만들어가는 플레이들도 있었어요. 예. 그냥 오른쪽에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플레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왼쪽은 거의 이기재 선수의 오버래핑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강인 선수가 왼쪽으로 가더라도 완전 사이드로 가기보다는 네. 좀 왼쪽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와서 손흥민 선수와도 호흡을 맞춰보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게임이 안 풀리니까 네. 경기 안에서 상대 수비를 혼란시킬 수 있는 전술적인 움직임이 나왔다. 네. 이거는 뭐 선수들이 알아서 할 수도 있지만 코칭 스태프의 지시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맨 왼쪽에 이제 그 평균 위치를 보시면은 이기재 선수가 그 김태환 선수보다는 더 올라가 있고요. 또 이제 이재성 선수가 중앙으로 많이 쏠려 있는 이유는 이거는 오른쪽에서 많이 뛴 그게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평균 위치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도 조금 좁혀가지고 서는 형태로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이번 경기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많은 슈팅 기회를 맞이하고 손흥민 네. 선수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갔는데,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를 비슷한 위치에 뒀음에도 이강인 선수가 이제 이 슈팅 장면에 많이 관여하도록 이제 전술 플랜, 공격 플랜이 나왔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보조 역할을 그렇죠. 조금 하는 장면들이 있었죠. 한국의 첫 슈팅이 이제 14분경에 있었는데 이것도 이재성 선수가 볼을 끌고 가다가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접고 들어오다가 패스 찔러준 거를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 와 있죠. 원래는 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접고 슈팅 때린 게 상대 수비 맞고 나가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25분경에도 이제 이기재 선수가 길게 넘겨준 거를 이강인 선수가 받아가지고 접고서는 슈팅 가져갔는데 이게 또 이제 골키퍼한테 막혔죠. 그리고 이제 한국 대표팀의 그 네 번째 슈팅 역시도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첫 두 번의 슈팅이 이강인 선수, 세 번째 슈팅은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슈팅이 이강인 선수가 이제 측면으로 파고들다가 상대가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왼발잡이인 거 아니까 그 접고 들어오는 각도를 막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과감하게 돌파를 측면으로 해서 오른발 크로스를 올렸고, 이게 이기재 선수한테 연결돼가지고 이기재 선수가 이제 과감한 왼발 슈팅을 가져간 게 골대를 살짝 빗나갔었죠. 그러니까 콜롬비아전 때도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오른발 크로스를 괜찮게 올렸는데 이 장면은 좀 더 좋아진 느낌. 그러니까 이제 이강인 네. 선수가 본인이 왼발만 쓴다는, 사실 왼발잡이 선수들은 그런 경향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읽히기 쉬운데 오른발도 연습을 하고 있구나, 오른발이 좋아진 모습이고, 또 이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또 이강인 선수한테 공을 내주면서 연결됐으니까 손흥민 이강인의 그 시너지를 많이 활용하는 클린스만 감독의 이제 좀 패턴 플레이가 나왔다고도 네.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이 전반전 뭐 점유율은 크게 앞섰죠. 하지만 슈팅 숫자는 당연히 우루과이가 더 6대4로 우위를 점했고, 유효 슈팅도 3대1로 앞섰고, 코너킥 같은 경우는 한국이 점유율 하다 보니까 많이 있었지만은 빅찬스도 우루과이가 1대0으로 앞섰고, 이런 식으로 우루과이가 더 효율적인 플레이들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전반전 구역별 점유율을 보더라도 우루과이가 굉장히 크게 앞섰거든요. 사실상 한국은 뒤에서 볼을 돌렸고, 반면에 그 무의미한 점유율이 많았다는 거죠. 반면에 우루과이는 곧바로 한국 공격 진영으로 패스들을 넘기면서 더 효과적인 공격을 전반전엔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선제골 실점 이후엔 점차 또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살리면서 우리가 추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갔는데, 이제 후반전 들어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졌어요. 네, 후반전 첫 슈팅도 이강인 선수부터 나왔거든요. 네. 한국의 5번의 슈팅 중에 4번이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에서 나온 거였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본인이 프리킥을 얻어냈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프리킥을 처리를 했는데 이게 그 코아테스 어깨를 맞고 좀 굴절되면서 이제 골키퍼한테 향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한국의 동점골이 나왔었죠. 손준호 선수가 일단 뭐 측면으로 패스를 상당히 잘 내줬고, 이제 이재성 선수가 볼을 조금 끌고 가면서 이기재가 이제 오버래핑 올라오는 그 타이밍을 기다려줬다가 거기에 맞춰서 패스를 찔러준 거를 이기재가, 여기는 전 슈팅 때리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슈팅 각도가 열려 있었는데 슈팅을 때리는 척하면서 컵백을 줬고, 그래서 이제 우루과이 수비가 2명이나 달라붙었다가 낚시를 당한 거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황인범 선수가 논스톱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은 이기재 선수의 굉장히 좋은 플레이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반전에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를 슈팅으로 연결한 장면도 그렇고, 이기재 선수가 K리그 최고의 공격력을 갖고 있는 왼쪽 윙백으로 꼽히는데, 이날 특히 이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기재 선수가 정말 거의 뭐 밥상을 차려줬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한 골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흐름을 가져오는 것 같았는데, 또 사실은 우리가 또 수비적인 문제를 드러냈어요. 예, 63분경에 이건 뭐 물론 피케레스의 프리킥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 옆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오는 프리킥이어가지고 수비벽을 가려졌기 때문에 조현우 골키퍼가 보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해줬어요. 하지만은 그 쇄도에 들어오던 베시노가 리바운드 슈팅으로 골을 넣었죠. 네, 뭐 저희가 수비적인 아쉬움들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영상으로 좀 세밀하게 분석해 드릴 건데 어찌됐거나 수비적으로 분명히 아쉬운 경기였던 건 맞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교체 카드를 클린스만 감독이 꺼내게 되는데 요것 역시 굉장히 좀 괜찮았어요. 네,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가 사실 이 경기에서는 투명 인간에 가까웠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70분경에 황의조 선수를 빼고 오영규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요. 오영규 선수가 이제 2경기 연속 교체로 출전을 했어요. 네, 그리고 오영규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상당히 저돌적인 본인의 특유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공격에 조금 흐름을 가져왔었는데요. 곧바로 투입되자마자 1분 뒤에 손흥민 선수가 스루 패스를 준 거를 이제 이강인 선수가 크로스를 올렸고 또 이제 오영규가 거기서 이제 침투 들어오면서 상대 수비 라인에 조금 위협을 가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베시노가 조금 노련하게 걷어냈습니다. 베시노가 확실히 경험이 있는 선수라는 거를 이 경기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이날 베시노 정말 인상적이었고 정말 미드필드 라인에서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의 그 마지막 슈팅 역시 또 이강인 선수의 공격에서 나왔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이제 코너킥을 올린 거를 이재성 선수가 이제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골대 안으로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골키퍼와 김영권 선수가 경합 과정에서 김영권 선수 머리 맞고 골대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그 VAR 그 판독 결과 김영권 선수의 공격자 파울이 불리면서 그러면서 이 골은 무산되고 말았죠. 네, 사실 뭐 이재성 선수의 헤더도 튀어 올랐기 때문에 골키퍼가 처리하기 까다로웠지만 네. 사실 그 위치에 김영권 선수가 부딪히지 않았다면 골키퍼가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무리 달려봐도 뭐 우리가 이제 팔이 아무리 안으로 굽어도 네. 김영권 선수가 골키퍼를 방해한 게 맞다. 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고요. 이게 팔로 했으니까요. 그렇죠. 어깨면은 괜찮은데 네, 팔을 어깨면은 너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정당한 볼 경합이 네. 되는 건데 사실 별로 억울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80분경에 오영규 선수가 이제 배우 침투 이거 굉장히 좋았어요. 날렵하게 들어가면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옵사이드 판정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슈팅 기록이 되진 않았는데 저는 온사이드라고 보긴 했었거든요. 예. 예, 어쨌건 이게 골대를 좀 빗나가는 장면이 있었고요. 예. 콜롬비아전 때도 이런 비슷한 위치에서 이제 파포스트를 노린 왼발 슈팅이 수비가 나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오영규 선수가 장기로 플레이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84분경에 오영규 선수가 이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강인 선수가 환상적인 대각선 크로스를 찔러주고 이를 받은 오영규 선수가 이제 터닝 슈팅으로 골을 넣었는데 이게 아주 미세하게 VAR 결과 옵사이드의 위치에 있었던 게 뒤늦게 판독이 되면서 취소가 됐었죠. 하지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자체가 공격적에서는 가장 돋보였는데 이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조금 보조자 역할을 하면서 전반전과 뭐 후반 초반까지는 이강인 선수가 돋보이다가 사실은 황의조 선수가 침묵하면서 이게 골이라는 결실을 맺지 못했잖아요. 근데 오현규가 들어와서 거의 20분 동안 이강인 선수와 함께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냈고 특히 이 두 선수 모두 2001년생 즉 앞으로 한 10년간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이 공격 듀오가 나온 게 아니냐. 특히나 클린스만 감독이 조금은 과감하게 오영규 선수에게 많은 기회를 좀 주면서 또 이강인 선수도 지금까지는 대표팀에서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조금은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네, 동갑내기 공격 듀오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데다가 이러면은 이제 아시안 게임이나 이제 올림픽에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선수들은 그 나이대가 되니까요. 예, 물론 오영규 선수는 이미 뭐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굳이 안 가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금메달을 위해서는 갈 수 있는 거죠. 현재 동나이대 뭐 오영규 선수보다 더 나은 공격수가 없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뭐 동나이대를 넘어 지금 사실은 그렇죠. 최근 소집으로 보자면 전 대표팀 주전 원톱 경쟁에서도 좀 이제 존재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그리고 오늘 경기를 보자면 어떻게 보면 황의조 선수가 오히려 선발을 좀 걱정해야 될 상황이지 오영규 선수는 계속 클린스만 감독이 뭐 부를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후반전 기록을 놓고 보면은 후반전은 한국이 지배했습니다. 뭐 점유율도 69대 31이었고요. 또 이제 슈팅 숫자도 6대 2로 크게 앞섰고요. 이게 그거 딱 두 번 슈팅 오는 게 딱 한 번 공격 그거였거든요. 그거죠, 프리킥에다가. 프리킥 그거 외에는 우루과이한테 공격조차도 허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콜롬비아전과 정반대였는데 콜롬비아전은 전반전을 계속 지배하다가 후반전에 밀렸다면 우루과이전은 한 전반 20분 정도만 좀 밀렸지 그 뒤는 우리가 지배를 했다. 그래서 경기가 결국엔 패배로 끝났지만 기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 유효 슈팅도 3번이었고 뭐 코너킥도 4대 1로 크게 앞섰고 또 이제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4회였던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오프사이드로 체크 안 된 것까지 합치면은 우리의 공격이 후반전에 꽤 괜찮았다. 그리고 전반전과 후반전의 큰 차이.
무의미한 점유율이 아니었다. 후방에서 돌리는 게 아니었다. 우루과이 공격 진영에서 거의 대부분을 지배를 하고 있었죠. 34.4%가 나왔으니까. 예, 그 정도로 상대를 아예 가둬놓고 이건 패타는 얘기예요. 상대 수비 진영에다 가둬놓고 계속 두들겼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우루과이 자체가 좀 역습형 축구를 하는 팀이긴 하고 월드컵에서도 우리가 뭐 주도적인 느낌을 보이긴 했지만 이 경기는 좀 더 매끄러웠고 어떻게 보면 벤투 감독이 떠나고 클린스만 감독이 와서 벤투식의 축구가 아닌 클린스만 감독이 바꾼 축구를 통해서도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고무적이었다. 무엇보다도 전반전과 후반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디서 플레이를 했는지에 대한 양상이 너무나도 잘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콜롬비아전은 손흥민 극대화였다면 우루과이전은 이강인이 극대화된 공격을 시도했다. 예, 뭐 이강인 선수가 이 경기에서 일단 뭐 슈팅 숫자도 3회로 최다였고요. 유효 슈팅도 2회로 최다였고요. 또 이제 키패스 그 찬스 메이킹이죠. 그것도 2회로 최다였고요. 그리고 드리블 시도도 7회로 최다였고요. 그리고 드리블 성공은 3회로 두 번째로 많았고요. 손흥민 선수가 4회로 최다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볼 경합도 그라운드 볼 경합 15회로 최다였고요. 성공 8회로 최다였고요. 공중볼 경합 4회로 김영권 선수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요. 공중볼 성공도 3회로 김영권 선수 다음으로 많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파울 획득도 5회로 독보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패스 성공률도 90%면 굉장히 높게 나온 거잖아요. 그쵸, 공격 미드필더. 이게 그 두 번째로 높거든요. 가장 높은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인 손준호가 이제 95.3%로 이제 가장 높았거든요. 손준호가 그 다음으로 높았고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공격 선수는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성공률이 중요하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성공률은 94.4%로 전체 패스 성공률보다도 높았을 뿐 아니라 전체 독보적인 1위였습니다. 결국에 저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클리스만 감독이 오면서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 선발 출전 경기 중에 최고의 경기를 펼쳤고 가장 많은 기회를 받았다. 즉 클리스만 감독 이강인 쓸 줄 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었던 이강인이 마침내 나왔다. 대표팀에서. 그동안 대표팀에서는 안 나왔잖아요.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그 반짝반짝이는 모습들을 그냥 대표팀에서는 간헐적으로 교체로 그냥 보여주는 정도였는데 선발 풀타임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다가 이건 이제 왼쪽은 드리블 맵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만 제외하고는 다 공격 진영에서 이제 형성되어 있거든요. 상대 밀집 지역에서 그래도 이런 드리블들을 시도했고 거기서 이제 파울들을 많이 얻어냈고 또 이제 드리블 성공을 기록을 했다는 거고요. 또 이제 오른쪽은 키패스와 이제 오픈 플레이에서의 크로스예요. 그러니까 전체 크로스 자체는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건 세트피스에서의 크로스가 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오픈 플레이에서의 크로스는 4번 시도해가지고 2번 성공하면서 50%의 성공률 자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찬스 메이킹 2번을 기록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사실 또 오영규 선수의 슈팅이 또 인정을 받았다면 그 득점 인정이 됐다면 어시스트 내지 또 키패스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키패스 2개가 노란색인 건데 다 박스 안에 형성돼 있잖아요. 그냥 무의미한 키패스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이강인 선수 무엇보다도 이 경기에서 파울 획득 5회로 독보적으로 많았다고 했잖아요. 다 이제 상대 진영에서 파울들을 획득을 하면서 한국의 공격 기회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서 클린스만 감독도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강인을 막기 위해선 파울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우루과이 선수들이 이강인 선수에게 계속 돌파를 당하니까 파울로 끊고 이게 이제 사실 이제 공격적인 선수들에게는 극찬이에요. 이 선수 파울하면 못 막아. 클린스만이라는 또 대선수 출신, 대공격수 출신이 이런 극찬을 쉽게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베르데가 이렇게 밀쳐내는 장면도 있긴 했었죠. 이강인 선수가 확실히 이제 공격 재능이 대단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유형의 한국 선수다. 그러니까 뭐 라크로케타 같은 고급 기술을 통한 드리블 돌파 도 기록을 했었고 또 워낙 키핑이 좋고 하다 보니까 이게 뺏길 듯 하면서도 안 뺏기고 볼을 끌고 가니까 결국 파울로 끊는 수밖에 없게 되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이강인 선수가 뭐 수비 가담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지금까지 천재성에 비해 좀 쓰기 까다롭다는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대표팀에서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 마요르카에서 분명히 이 수비 가담, 속도, 피지컬, 몸싸움 모든 것들이 발전하면서 대표팀에서 이제 확실히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성인 대표팀에서는 90분 풀타임을 뛴 게 스리랑카전 이 유일했었거든요. 근데 스리랑카는 워낙에 좀 사실 뭐 한 수 아래가 아니라 몇 수 아래 팀이니까 8대0으로 이길 때니까 큰 의미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이 두 번째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이번에는 좋은 모습들을 상당히 보여줬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강인의 대표팀 최고의 경기력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강인 선수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2001년생 동갑내기 왜냐면 또 파트너가 필요하거든요. 월드컵 때는 뭐 가나전에 조규성 선수가 이강인 선수와 합을 잘 맞췄지만 조규성 선수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타깃형이라면 이 오형규 선수랑은 동갑내기인데다가 좀 스위칭 플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더 시너지가 기대되는 그런 호흡을
호흡을 맞추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이 경기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황의조 선수가 너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다 네. 보니까 더 이게 대비가 됐었는데요. 기록을 보시면 황의조 선수가 70분 그리고 오영규 선수가 20분을 뛰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영규 선수가 훨씬 짧은 시간을 뛴 거잖아요. 예. 3분의 1도 안 되는 출전 시간을 기록을 한 건데 예. 황의조 선수가 70분 뛰면서 볼 터치가 일단 9회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 오영규는 20분 뛰면서 9회거든요. 그러면 동일한 볼 터치를 가져가는 거니까 경기에 끼친 영향력이 20분 뛰면서도 황의조 70분의 영향력을 보여줬다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경기에서 황의조 선수가 또 부진했던 부분들이 슈팅도 하나도 없었고 뭐 이제 드리블 성공한 것도 없었고 그리고 옵사이드 3회 걸렸는데 황의조 선수가 옵사이드 3회 오영규 선수가 2회를 걸렸는데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 황의조 선수가 3회를 걸린 거는 이게 슈팅으로 연결되거나 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아슬아슬하게 걸린 게 아니에요. 너무 네. 그냥 뻔하게 걸린 장면들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맥을 끊는 그런 장면들이었다면 오영규 선수 저 두 번이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다 슈팅이었거든요. 하나는 골이었고 네. 하나는 아슬아슬하게 빗나간 슈팅이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오영규 선수가 들어와서 20분 동안 골을 넣을 만한 활약들을 했다. 그 둘 다 옵사이드인지 아닌지 매우 그렇죠. 아슬아슬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경기가 저는 그래도 공격적인 부분은 물론 뭐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공격적인 부분은 그래도 괜찮은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이기재 선수는 확실히 공격력은 좋았다라는 거를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제 도움도 기록을 했고 또 이제 크로스도 6회를 시도했고 물론 뭐 크로스가 연결된 건 없었는데 다 날카로웠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날카로웠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공격들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빅 찬스도 한번 만들어냈던 거였고 슈팅도 위협적인 슈팅을 가져갔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는 조금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근데 놀랍죠. 이게 그 삼각형이 드리블인 거거든요. 예. 6회 시도해가지고 초록색이 이제 4회 성공을 시킨 건데 다 상대 위험 그렇죠. 지역에서 드리블을 성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보기보다도 더 이 선수가 얼마나 기술적인 능력이 좋은지 특히 터닝 동작이라던가 이런 것들 정말 매끄러웠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경기가 한국 대표팀이 공격 쪽에서 조금 마무리해서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잔디 문제가 있어 그렇죠. 보였어요. 그래서 이재선 선수도 한번 상대 잘 벗기고 갔는데 갑자기 볼이 푹 튀니까 슈팅이 어처구니 없게 날아가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이강인 선수조차도 공이 약간 컨트롤 미스가 났으니까 이거는 잔디 문제가 좀 있다. 네, 근데 손흥민 선수한테 잔디가 마치 비단결이었던 것처럼 약간 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도 뭐 이번 콜롬비아전보다는 조금 조력자 역할을 했으면서도 영향력이 높았고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빠져주면서 이강인 선수가 또 가운데로 와서 슈팅할 수 있었으니까 이강인, 손흥민 선수를 모두 잘 쓴 게 클린스만 선수였다. 결국에 이제 뭐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선임전에 우려를 잘 좀 씻어내면서 첫 3월 A매치는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수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의 이제 문제점들도 있었고 저는 교체 카드를 더 전향적으로 활용했어야 되지 않나. 이 경기가 어쨌건 평가전이었잖아요. 거기다가 특히 우리나라가 지고 있을 때는 조금 공격적인 교체 카드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교체 타이밍도 늦었고 그리고 교체 카드들도 그렇게 공격을 강화한 카드들이 아니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일단 공격수 출신으로서 손흥민, 이강인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좋은 답을 내놓은 클린스만 감독인데요. 그렇다면 이 수비적인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그 두 경기에서 드러난 아쉬움들은 무엇인지 수비 분석, 특히 김민재 선수가 지금 세계 최고의 센터백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대표팀에만 오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하는 영상, 부버디 김현민 기자의 상세한 설명, 이어지는 영상까지 정주행 부탁드립니다.